스마트폰, 노트북, 그리고 실수 없이 울리는 알림까지. 우리 모두 기술이랑 참 복잡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건 바로 이 디지털 기기들과 어떻게 하면 좀 더 똑똑하게, 건강하게 공존할 수 있을까, 그 균형점을 찾는 방법입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깊이 들어가 보시죠. 마치 깊게 생각하는 능력이 손상된 것 같아요. 어떠세요? 이 말에 좀 공감하시나요? 끊임없이 뭔가에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이 머릿속이 안개 낀 것처럼 뿌옇고 집중력이라는 근육이 점점 약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아마 많은 분들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걸 그냥 기술은 나쁜 거야, 혹은 좋은 거야, 이렇게 딱 잘라 말할 수는 없어요. 사실 기술은 양날의 검과 같거든요. 지금부터 그 양면을 하나하나 다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화면을 보시면 그 딜레마가 한눈에 들어오죠. 미국 국립보건원 연구 결과를 보면 디지털 기술은 보시다시피 아주 명확한 장단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주의력을 흩어뜨리고 사회성을 떨어뜨리고 잠까지 설치게 만드는 잠재적 유해성이 분명히 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오히려 뇌를 운동시켜서 기억력을 좋게 하고 심지어 정신건강에도 도움을 주는 잠재적 유익성이 있다는 겁니다. 정말 흥미로운 양면성이죠? 그럼 우리가 치르는 비용, 즉 단점부터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일단 끊임없는 알림. 이건 우리 뇌의 집중력을 계속해서 갉아먹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UCLA에서 진행한 연구는 정말 충격적인데요. 아이들한테 단 5일 동안만 스마트폰 같은 스크린을 못 보게 했더니 다른 사람의 표정을 읽는 공감 능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디지털 기기에 빠져 있는 동안 뭘 놓치고 있는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죠. 하지만 동전의 반대편도 꼭 봐야 합니다. 기술이 무조건 나쁘기만 한 건 아니거든요. 어르신들이 간단하게 인터넷 검색을 하는 것만으로도 뇌가 활성화되는 좋은 운동이 될 수 있고요. 심지어 어떤 비디오 게임은 외과 의사의 수술 실력을 향상시킨다는 정말 놀라운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기술은 우리 뇌를 단련시키는 아주 강력한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디지털 기기 때문에 피곤함을 느끼면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해결책이 있죠. 바로 디지털 디톡스입니다. 근데 과연 이게 최선의 방법일까요? 어쩌면 이 해결책 자체에 결함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이 얘기의 핵심입니다. 무작정 기술과 딱 단절해버리는 거. 이게 과연 우리한테 맞는, 그리고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진짜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2025년 글로벌 디지털 디톡스 설문조사를 보면 정말 놀라운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의도적으로 기술과 잠시 거리를 두는 걸 실천하는 사람이 무려 63%에 달한대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더 이상 일부 유별난 사람들의 행동이 아니라 완전히 주류 문화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반전이 있어요. 이렇게 단절을 실천하는 사람은 늘었는데 정작 디지털 디톡스라는 단어를 쓰는 사람은 2020년에 58%였던 게 지금은 17%로 뚝 떨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우리가 이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예전처럼 참자, 끊자 하는 식의 단기적인 금욕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어떻게 하면 기술을 내 삶에 건강하게 통합시킬까 하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무조건 피하는 게 아니라 현명하게 관계를 맺는 쪽으로 생각이 진화한 거예요. 그래서 등장한 아주 똑똑한 개념이 바로 디지털 영양학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칼로리 총량만 따지는 게 아니라 이게 탄수화물인지 단백질인지 언제 먹는지 어떻게 조리해서 먹는지 다 따지잖아요. 디지털 기기 사용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단순히 몇 시간 썼냐는 스크린 타임을 넘어 어떤 컨텐츠를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소비하는지 그 질을 따져보자는 거죠. 아주 세련된 접근법 아닌가요? 자, 그럼 이제부터는 진짜 실용적인 이야기,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이 똑똑한 균형을 찾을 수 있을지 그 방법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성공은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라 설계의 문제입니다. 이 문장이 이번 섹션의 핵심인데요. 우리는 자꾸 스마트폰을 손에서 못 놓으면 내가 의지가 약해서 그래 하고 자책하잖아요. 그런데 연구 결과는 그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 내 의지력이 아니라 내가 생활하는 환경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말이 필요 없죠. 자신의 환경을 의도적으로 바꾼 사람들은 그냥 의지력으로 버텨보려고 한 사람들보다 디지털 사용 경계를 지키는데 무려 3.7배나 더 성공적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이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내 탓을 할 게 아니라 환경부터 바꿔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건 정답이 딱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표를 보시면 문화권마다 성공 방식이 다 다르죠. 북유럽은 워라밸을 통해서, 동아시아는 가족이나 공동체의 규칙을 통해서, 지중해 사람들은 함께하는 식사 같은 사회적 의식을 지키면서 균형을 찾고 있어요. 각자의 문화와 가치에 맞는 해법을 설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당장 뭘 할 수 있을까요? 연구에서 효과가 증명된 4가지 구체적인 환경 설계 방법입니다. 첫째, 침실은 노 스마트폰 구역으로 정하는 거예요. 둘째, 충전기를 일부러 침대에서 먼 곳, 불편한 곳에 두는 거죠. 이걸 긍정적 마찰이라고 부릅니다. 셋째, 가족끼리 식사 시간에는 다 같이 스마트폰 내려놓기, 같은 우리만의 규칙을 만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거실의 책이나 보드게임처럼 다른 재밌는 것들을 잘 보이게 두는 겁니다. 정말 간단하지만 효과는 아주 강력한 전략들이죠. 자, 이제 이야기를 한 단계 더 끌어올려 보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습관을 관리하는 차원을 넘어서 이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핵심 역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껏 나눈 이야기는 단순히 알림을 끄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줄이는 그런 기술적인 팁에 대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디지털 세상이라는 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지능을 익히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게 바로 디지털 감성지능, 줄여서 DEI라고 부르는 개념입니다. 기존의 감성지능이 얼굴 표정이나 목소리 톤을 읽는 거였다면 이 디지털 감성지능은 텍스트나 이모티콘, 심지어 메시지 답장이 오는 속도 같은 디지털 신호 속에서 상대방과 나의 감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리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렇게 나란히 놓고 보면 차이가 확 느껴지시죠? 전통적인 감성지능이 눈빛과 몸짓을 읽는 거라면 디지털 감성지능은 웃는 이모티콘의 미묘한 뉘앙스 차이, 문장 끝에 찍힌 마침표의 의도, 심지어 답장이 없는 그 침묵의 의미까지 해독하는 능력이에요. 이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기술인 셈이죠. 기술은 정말 무서운 속도로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점점 더 우리를 닮아가고 있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기술이 발전하는 그 속도만큼 과연 우리 자신도 이 기술과 함께 감성적으로 더 지능적인 존재가 되어가고 있나요? 어쩌면 기술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의하는 열쇠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우리 각자의 답에 달려있을지도 모릅니다.